비트코인이 9천만원 초반선까지 내려왔죠. 202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진짜 시선이 쏠린 거는 가격이 아니에요. 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회사 하나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요, 빚을 갚고자 비트코인을 더 추가로 엄청난 물량들을 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지금 미국에 있는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예요. 원래는 평범한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회사 돈을 비트코인 사모으는데 전부 다 쏟아붓기 시작을 했었고, 지금 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이 무려 84만 개가 넘어갑니다.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만 그래요. 전 세계 회사 중에 압도적인 1등이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저렴하게 산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한 개에 1억 1,600만 원 주고 샀고, 지금 비트코인은 9천만 원 정도고요. 한 개당 2천만 원 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정말로 망하기 직전일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지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곧 강제로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럴만 합니다. 보통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면은 가격이 어느 선 밑으로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그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리죠. 빌려준 돈을 떼이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 회사의 빚은 좀 다릅니다. 이 회사는 돈을 빌리면서 비트코인을 보증으로 맡기지 않았다는 거고, 말 그대로 맡긴 게 없는 빚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비트코인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누가 와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곧 망한다는 말은 사실상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다들 걱정하는 그 위험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이거 진짜 위험은 가격이 아니라 날짜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빌린 돈 중에서 유독 큰 덩어리가 하나 있죠? 그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이 2027년 9월 이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이 약 1조 5천억 원이고, 이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그 날짜까지 현금 1조 5천억을 미리 준비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보이시나요? 우리가 그동안 봐야 됐던 거는 차트 위의 가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달력에 찍힌 날짜였고요. 근데 이게 왜 더 무서운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는데요. 보이는 위험 자체가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습니다. 차트는 매일 보니까 마음의 준비라도 하죠. 근데 이건 조용히 다가오는 위험인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회사 전체의 값이 회사가 가진 비트코인보다도 더 저렴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 이 회사를 통째로 다 사버린 다음에 안에 든 비트코인만 꺼내가지고 팔아도 오히려 남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회사 사정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골치 아픈 문제가 또 있어요. 이 회사는 비트코인 살 돈들을 모으려고 특별한 주식을 하나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는 매 달마다 정해진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회사 고가는 점점 더 비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가진 현금이 약 2조 원이고, 근데 그 약속한 돈으로만 1년에 1조 8천억 원 가까이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라면요, 지금 스트래티지는 1년 남짓 버티면은 회사股간이 바닥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분석회사는 이렇게 짚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그 돈은 7년은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년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요. 그럼 그냥 비트코인을 조금 팔아가지고 모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바로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 약속한 돈을 메우고자 비트코인을 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시장에 신호가 하나 오겠죠. 이 회사가 이 가격은 지키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순간부터 그 가격대가 표적이 됩니다. 가격이 더 하락하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딱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자기 약점을 알려주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전문가가 정확히 이 부분을 경고를 했는데요.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막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막으려는 가격이 공격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비트코인을 매도하면 손해가 진짜로 확정이 되죠. 지금까지는 미실현 손실인데 여기서 팔아버리면 손실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까지 안 팔았을 때는 그냥 장부에만 적힌 손실이에요. 실제로 잃은 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는 순간 그 손실이 진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트래티지는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도 어렵고 또 팔지 않기도 어려운 이런 난처한 상황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들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앞으로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가격 때문에 강제로 팔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겠죠. 대신에 매 달마다 약속한 돈을 메우고자 비트코인을 조금씩 파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사실 이 회사 회장도 예전에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 측에서는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비트코인을 조금 팔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진짜 분수령은 2027년 9월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이 돼준다. 그럼 이 걱정들은 대부분 사라질 거예요. 빚도 무리 없이 갚을 거고 국간도 다시 채우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 그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점점 더 예민해질 겁니다. 현금 버틸 여력들이 1년 남짓이기 때문에 시간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빚을 내가지고 잔뜩 산 이 회사가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번에 이런 말을 했죠. 비트코인 자체는 여전히 괜찮게 보고 있지만 저렇게 빚을 잔뜩 끌어다 쓰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정확히 짚은 상황이죠. 결국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이 회사를 무너뜨리는 방아쇠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빅의 핵심은 2027년 9월까지 1조 5천억을 갚아야 된다는 날짜, 그리고 매달 나가는 돈을 버틸 만한 현금이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매도해야 되는 압박감을 점점 더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궁금해지죠.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로 비트코인을 시장에 풀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엄청난 물량은 과연 누가 전부 다 받아주게 될까요?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바라보고 여기서 그래야지만 수익이 잘 난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계속해서 시세를 확인을 하시다 보면은 이 시장의 작은 움직임들, 이 잔잔한 파동에서도 감정 자체가 흔들리죠.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손절이라거나 이런 해도 안 되는 매매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한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가격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만 상승하면은 더 상승할 것 같고 조금만 하락해도 팔아야 되나 이런 불안 심리들, 이게 반복되면서 결국에 원칙보다도 감정이 앞서고요. 그럼 매매 자체가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들은요, 내가 매수하기 전에 목표가 그리고 나만의 기준들을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은 시장의 작은 변동성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실 거고 처음에 세웠던 원칙대로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서도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설정해두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투자에서 중요한 점,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오히려 내가 믿고 이 계획을 지켜나갈 줄 아는 겁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함께 실천을 하신다면요, 훨씬 더 편안한 이런 투자 습관을 만들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이번에 리플이 유럽에서 또 큰 걸 하나 떠냈습니다. 다들 호재라고 하시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좋은 소식인데 정작 그날 XRP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가격이 빠졌다는 거고, 게다가 뉴스 끝에 묘한 단서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하지가 않다. 이 좋은 소식이라면서 왜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 같이 붙었을까요? 오늘은 이 찜찜한 단서 하나만 끝까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리플이 유럽에서 코인 사업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죠. 룩셈부르크라는 작은 나라의 금융감독 기관이 내준 허가고, 근데 이게 왜 큰 뉴스일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가 30곳이 넘습니다. 보통은 나라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허가는 하나만 있으면은 그 30곳에서 전부 다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증 한 장으로 유럽 전체 시장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냥 좋은 소식이 맞죠? 근데 아까 그 단서,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가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드려보자면은 이번에 리플이 받은 건 거의 합격 통지였어요. 시험으로 따지면 합격은 맞는데 서류 몇 개만 더 내라는 단계인 거죠. 직원은 제대로 뽑았는지, 시장의 돈은 충분한지, 그리고 자기네 코인 하나를 사업이랑 잘 떼어놨는지, 이런 것들을 마저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코인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값이 거의 변하지 않게 만든 코인이고 리플도 이런 코인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코인 때문에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깊어진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보입니다. 리플은 이번 허가 말고도 몇 달 전에 비슷한 허가를 하나 더 받아놨었거든요. 이 시장에 돈을 주고받게 해주는 면허였었고 결제 면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코인 허가를 받기도 전에 결제 면허부터 먼저 챙겼던 겁니다. 이 순서가 조금 이상해지죠. 보통 같았으면 코인 사업 허가부터 받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다들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유럽에서 몇 달 전에 있었던 결정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이 유럽의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들이 이런 발표를 남겼습니다. 값이 고정된 코인을 옮기거나 보관하면은 그거는 결제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코인 회사가 그런 코인을 다루는 순간 그냥 코인 장사가 아니라 돈을 옮기는 결제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허가만으로는 부족해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결제 면허가 따로 있어야 하게 된 거죠. 가게 허가증이랑 배달 허가증이 따로 필요해진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받치던 유예 기간이 올해 3월 초,
끝났다는 거고 지금은 진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이 맞춰집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서 유럽의 수많은 코인 회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코인 허가는 있는데 결제 면허가 없으니까요. 다들 부랴부랴 결제 면허를 새로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반까지도 유럽 코인 회사 10곳 중에 8곳은 제대로 된 허가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름만 대면은 다 알고 있는 큰 거래소조차도 유럽에서 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요. 이 결제 면허를 이미 몇 달 전에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번 코인 허가를 얹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한 개를 들고 허둥지둥 할 때 리플은 2개를 전부 다 갖춘 거의 유일한 회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리플이 결제 면허를 먼저 받은 거는 이 규칙이 바뀌기 전이었죠. 규칙이 바뀐 다음에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끝내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귀뜸해줘서 한 게 아니라 흐름을 먼저 읽고 한 발 빨리 움직인 거죠. 그리고 아까 약점처럼 들렸던 그 조건 기억나실 겁니다. 코인 하나를 사업이랑 떼어놓으라는 조건들이요. 그게 사실은 리플이 두 사업을 규칙대로 정확히 나눠서 깔아놨다는 증거였었고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오히려 남보다 빨랐다는 증거였던 겁니다. 이 처음에 봤던 뉴스랑은 오히려 정반대 결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 왜 그날 가격은 떨어졌을까요? 그 정답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허가증 한 장이 곧바로 사람들이 코인을 사고 싶게 만드는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가격을 움직이는 건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타고 실제로 돈이 얼마나 흐를 수 있느냐 이런 여부인 거고 허가는 그냥 길을 깔 권리일 뿐인 겁니다. 돈이 흐르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참고로 리플의 결제망은 지금까지 오간 돈만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넘어갑니다. 길은 이미 넓게 깔려 있고요. 이번 허가로 유럽이라는 큰 길이 하나 더 뚫렸을 뿐인 거지 그 길로 돈이 쏟아지기 시작한 단계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만큼은 조용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도 큰 손들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 6달 동안 큰 지갑들이 XRP를 150억 개 넘게 사 모았었고요. 가격은 빠지는데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담은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코인 허가도 머지않아서 최종 승인까지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 리플은 몇 달 전 결제 면허 때도 똑같은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때도 거의 합격 통지를 먼저 받았었고요. 그리고 2주 만에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유럽의 허가 마감 기한이 7월 초로 코앞이죠. 그래서 그 기한 앞뒤로서 최종 승인이 끝났다는 소식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이건 제 희망이 아니에요. 바로 앞에 있었던 똑같은 사례를 근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리플은 유럽에서 코인 허가랑 결제 면허를 둘 다 갖춘 거의 유일한 회사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다라던 단서는 약점이 아니라 규칙 변화를 한 발 먼저 준비했다는 증거였었고요. 다만 허가가 곧 가격은 아니고요. 진짜 승부는 이 길로 실제 돈이 흐를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유럽이라는 길을 다 깔아놓은 리플 XRP 과연 어떤 은행이 이 길을 가장 먼저 밟을 수 있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손님이 누가 될지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지금 알트코인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접근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요. 리플 XRP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동안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적게는 5에서 10%, 또 많게는 40%까지도 강력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심지어 암호화폐 폭락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여기다가 몰빵 투자를 하느냐?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담되지 않는 오히려 적은 비중으로서 경험을 쌓아 나가시고 이 시장의 흐름들을 익혀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트코인들 안내드릴 때 항상 낮은 비중들, 현실적인 목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일단 수익 실현부터 시켜드리는 이유가 지금 시장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시장만의 흐름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이 얼마나 겁먹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로에 가까울수록 무섭다는 뜻이고 이게 지금 18입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공포 구간이라는 거죠. 코인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까지도 9천만 원대까지도 내려앉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실제로 손절하고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로 리플 이러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무서운 시점에 조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요. 정작 리플 랩스라는 회사 측에서는 뒤에서 조용히 뭔가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바로 XRP가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 위에
대출 기능까지도 넣는 작업이었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줄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 코인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그거 이미 있잖아, 이런 생각들. 맞습니다. 이 보통 코인 담보 대출이라고 하면은 그걸 떠올리죠. 내 코인을 맡기고 그것보다 더 적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건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이게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이 만드는 이 대출은요, 이 담보를 잡지 않습니다. 코인을 맡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럼 뭘 보고 빌려주느냐? 바로 신용을 봅니다.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려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집을 통째로 맡기지 않아도 직장 다니고 소득이 있으면 믿고 빌려주죠. 딱 그런 방식입니다. 이 회사 믿을만 하냐? 이런 것들을 따로 심사해가지고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심사는 블록체인 밖에서 사람이 직접 합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 이 금융기관이 전부 다 정한다는 거고, 대신에 일단 대출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블록체인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이자 계산하고 돈 갚는 거 챙기고 못 갚았을 때 절차까지도 자동으로요. 그리고 이 대출은 빌리는 기간들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가 딱 박혀 있는 거죠. 이게 사소해 보여도 기관들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측이 되다 보니까 빌려줄 돈은 어디서 오느냐, 한 곳에 미리 모아둘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곳에다가 돈을 모아두면은 그걸 빌려주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외부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리플 레저 그 자체에 직접 박아 넣었다는 점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동안 다른 코인에서 대출 사고 터질 때마다 원인이 거의 외부에 갖다 붙인 프로그램의 허점이었었거든요. 리플은 그 외부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계획일 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 이 대출 기능은 올해 1월 말부터 리플 레저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의 투표에 붙여진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리플 레저는 한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운영자들이 찬성표를 충분히 모아야지만 기능이 켜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말씀드려보자면요, 이 영상 만드는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핵심 운영자 35곳 중에 7곳이 찬성한 상태입니다. 비율로는 20% 정도고, 최종적으로 켜지려면 28곳, 그러니까 80% 정도의 찬성을 받아가지고 2주일 동안 유지를 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다 모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찬성으로 돌아서는 운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보안 점검까지도 빈말이 아니었어요. 지금 리플 XRP는 작년 당시 상금 약 3억 원을 걸었고요. 전 세계 보안 연구자들한테 이 시스템 한번 마음껏 털어봐라, 이런 대회까지도 열어버렸습니다. 여기서 6만 명이 넘는 연구자가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전문 보안업체가 다시 한번 검사까지도 했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결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하고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만 보시더라도요,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빡 오실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바로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리플 레저 재단이 한 회사랑 손을 잡았다고 발표를 남겼는데요. 은행 같은 기관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규칙을 다 지킨 대출 어플의 견본을 같이 만든다는 거고, 방금 설명드린 그 대출 기능들을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플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원이 확인된 참여자만 들어올 수 있게 막아뒀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은행 같은 기관들은 규칙이 잡혀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이 아니라 기관을 받으려고 설계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흩어진 조각들을 한번 합쳐볼게요. 한쪽에서 개인들이 무서워가지고 XRP 던지고 있죠. 가격은 1년 내내 빠졌고요. 공포지수는 바닥입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 쪽에서는 대출 시스템은 막바지 투표 단계까지 왔고요. 보안 검증까지도 끝났습니다. 이번에 기관형 어플까지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게다가 지금 돈의 흐름도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XRP 리플을 담아두는 ETF라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서도 7주 연속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돈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말 그대로 개인들은 무서워가지고 팔고 있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조용히 담고 있고요. 또 그 위에 깔릴 시스템은 완공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가격이 보여주는 분위기랑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거죠. 저는 바로 이런 어긋남들이 지금 XRP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하고 갈게요. 저는 그러니까 곧 가격이 폭등한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림은 이 대출 기능은 결국에 투표를 통과해서 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운영자들이 점점 더 찬성으로 돌아가고 있고, 보안 검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그리고 생태계 안에 있는 회사들이 줄줄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고요. 이번에 실제 어플까지도 만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만들다 말 거였으면은 이렇게까지도 손이 많이 가는 일들 절대로 벌이지 않았었겠죠. 다만 여기서 켜진다고 해가지고 다음날 가격이 뛰는 건 아닙니다. 은행이 들어와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은 원래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문을 열었다고 손님이 바로 줄 서는 게 아니라
한 곳 두 곳 들어오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당장의 단타 신호가 아니라 리플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지를 보여주는 긴 호흡의 신호라는 점. 당분간 가격은 시장 전체 분위기에 더 많이 휘둘릴 거고요. 리플이 지금 만드는 거는 코인 맡기고 빌리는 대출이 아니라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은행식 대출입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바로 지금 막바지 투표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고, 여기서 켜진다라고 해도 천천히 자라날 이 긴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죠. 이 시스템은 이렇게 지금 다 깔려가고 있는데 정작 이 위에서 제일 먼저 돈을 빌릴 진짜 은행, 과연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처럼 비트코인이 천천히 흐름을 만들고 알트코인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요, 한 가지 종목만 바라보기보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을 함께 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XRP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 보면요, 다른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고, 반대로 시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면요, 리플 XRP가 쉬어가는 동안에서도 또 다른 종목들에서 수익 기회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리플로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반드시 가능해질 겁니다. 이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는 정말로 시장 전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은 내가 보유한 종목만 잠깐 쉬어가고 있는 건지, 여기 대해서 먼저 구분해보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투자 판단 그리고 내 계좌 수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합브리핑과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분할 매수, 알트코인 단기 대응들 다 같이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고, 한 가지 종목에만 의존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시장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들은요, 시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리플 데이터 들여다보다가 조금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격이 빠지는 동안에 바로 그 2주일 동안 리플 네트워크 안에서는요, 오히려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볼 건데, 먼저 단어 한 가지만 짚고 가볼게요. 앞으로 활성 주소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이 활성 주소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동안 실제로 움직인 지갑이 몇 개냐, 그 숫자입니다. 손님이 북적이는 가게일수록 어떻죠? 그 가게에 드나든 사람이 많이 있겠죠.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숫자가 최근에 2주일 동안 사이에 확 튀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분석회사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2주 전에 약 23,000개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39,000개를 넘겨버렸습니다. 무려 70%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지갑들은 오히려 거꾸로 늘어났다. 조금 수상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부터 첫 번째 의문이 생기죠. 다들 도망치고 손절하고 XRP 팔고 떠나는 시장이라면은 활동이 당연히 어때요? 줄어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오히려 상당히 늘어났다는데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을 따로 세어봤더니 들어오는 쪽이 나가는 쪽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 이 보통 겁이 나서 매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코인을 거래소로 보내버립니다. 왜 보낼까요? 당연히 매도하려고 거래소로 보내겠죠. 그럼 나가는 움직임이 당연히 폭발해야지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수치는 오히려 데이터가 반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코인이 지갑 안으로 들어가서 잘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지갑으로 쟁여두는 모습들에 가깝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대체 누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그림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을 할 텐데, 매수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로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적으로 코인을 옮기는 개인들과 큰 손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ETF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처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리플 투자 상품입니다. 은행 같은 큰 기관들이 이걸 통해서 리플에 돈을 넣고요. 근데 이 상품으로 들어온 돈들이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도 7주 연속으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 지금까지 쌓인 돈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훌쩍 넘어가고요. 심지어 비트코인 쪽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던 주에도 리플 쪽으로는 오히려 새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은, 기관이 상품을 통해서 넣는 돈들은 보통 잠깐 치고 빠지는 단타성 돈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 번 들어오면 비교적 길게 머무는 돈들이죠.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 개인과 큰 손이 한 축에서, 기관이 또 다른 축에서 같은 시기에 따로따로 사모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상당히 흥미롭죠. 근데 진짜 묘한 부분은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활성 주소가 튄 그 2주일 동안이요,
그냥 우연히 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왜냐면 바로 그 시기에 큰 마감일 하나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거든요. 바로 유럽의 새로운 규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미카라고 불러요. 복잡하게 아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유럽에서 코인 사업을 하려면 받아야 되는 일종의 영업 허가증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허가증을 받는 마감 기한이 바로 7월 1일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유럽에 등록된 코인 업체가 3,000곳이 넘어가는데 이 허가증을 제대로 받은 곳은 200곳도 안 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기존 업체의 4분의 3 정도가 자격을 잃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내가 쓰던 거래소가 7월달 이후에도 살아남을지 이걸 따지면서 돈이 우르르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거래소 측에서는요, 지금 마감을 앞두고 신규 고객이 역대급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리플이 등장을 합니다. 리플 XRP는 이 허가제도를 일찌감치 미리 준비해둔 회사죠. 그래서 자격을 잃는 업체에서 빠져나오는 결제 물량들 리플 쪽이 전부 다 받아낼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유럽의 어떤 결제 회사가 자격을 잃은 거래소를 쓰고 있었다면 7월부터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 새로운 길 후보 중에 하나가 바로 리플인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개를 겹쳐볼까요? 한쪽에는 7월 1일이라는 유럽 마감일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직전 2주 동안 갑자기 늘어난 네트워크 활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날짜로 딱 맞물리는데,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비슷한 시기가 하나 더 돌고 있죠. 미국 증권당국이 새로운 코인 투자 상품을 승인해주는 이런 절차들 약 75일째로 확 줄여버렸고 전보다 훨씬 더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리플 ETF가 더 늘어날 거를 미리 내다보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 표면적인 뉴스 한 줄 뒤에서 이렇게 두 개의 마감 시계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그럼 이거 지금 XRP 바닥이고 이제 상승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당연히 드실 수 있겠죠. 근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저는 한 박자 쉬어가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 반대쪽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씩 짚어드려보자면은 먼저 지금 미국에서 코인 관련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느냐, 이게 리플한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게 통과될 거다라고 보는 확률이 원래 74%로 압도적으로 유력했습니다. 근데 이게 48%로 오히려 더 하락을 해버렸어요. 절반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건데, 게다가 지금 미국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리플을 은행권에서 떼어내려는 이런 움직임까지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하락 자체가 사실 리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트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려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가격까지 내려왔고요. 지금 시장 전체가 동반 폭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집 신호가 며칠 떴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장 전체의 매도세를 단숨에 이긴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양날의 검입니다. 이 큰손들이 전체 물량의 74%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모으면 가격을 받쳐주지만요, 또 반대로 한꺼번에 팔면 어떨까요? 강력한 추가 폭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기적으로 리플 XRP는 시장 전체 흐름을 따라가면서 한동안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크겠고, 이 지금 빠지는 게 리플 혼자가 아니죠. 시장 전체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리플 XRP가 우리 돈 1,500원 라인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단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안에서 조용히 사모으는 흐름들, 그리고 7월 1일 미국이 빨라진 승인 시기라는 이 두 가지 재료가 아래쪽을 받쳐주는 쿠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크게 뛰기보다는요, 그래서 무겁게 버티는 구간의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래서 진짜 방향성은 이 두 가지 시기가 결과를 내놓을 때 정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시장이 공포가 거의 극에 달해 있는데 원래부터 시장은 좋은 소식이 실제로 터지기 전까지는 가격을 저렴하게 눌러두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가격은 1년 사이 반토막이 났지만요, 네트워크 안에서는 2주 만에 활동량이 70% 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정반대 신호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사모으는 움직임의 타이밍 자체가 7월 1일 유럽 규제 마감이랑 미국의 빨라진 승인 절차라는 두 개의 시기랑 맞물려 있었습니다. 다만 시장 전체가 지금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보다는 오히려 이 두 가지 시기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 그때부터 진짜 상승과 하락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7월 1일이 지나고 나서 정말로 유럽의 돈이 리플 쪽으로 옮겨오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보고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신호가 무엇이 될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기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들이 특별한 기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욕심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수익이 나기 시작되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이런 욕심들 때문에 결국에 매도 타점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오히려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정해두시고요,
계획대로 대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인 목표가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이유도 결국에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가 완벽한 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을 꾸준히 천천히 쌓아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 시장에서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 내가 욕심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이런 순간부터 매매 자체가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인 거래 자체를 나라가 아예 막아버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개인이 비트코인 사고 파는 걸 법으로 금지했고, 그런데 그랬던 중국이 이번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것도 아무 데서나 한 말이 아니라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이는 큰 행사,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 중앙은행의 한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돈이 온 세상의 돈 흐름을 바꾸고 있다라고요. 이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테이블코인은 그 값이 잘 변하지 않도록 만든 디지털 돈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은요. 자기 나라에서는 코인을 막아놓고선 왜 밖에 나와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중국 측에서 말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중국은 돈이 오고 가는 새로운 길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고, 이름은 엠브릿지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을 보내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길로 지금까지 오고 간 돈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이 길을 만든 진짜 이유가 궁금해지죠. 사실 지금도 전 세계가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쓰는 길이 하나 있는데 스위프트라고 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이 길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길을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새 길인 엠브릿지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그럼 앞으로는 나라가 만든 디지털 돈이 전부 다 이기는 거 아니냐, 리플 같은 코인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크고요, 또 돈도 많고요, 길까지 직접적으로 깔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이 보이는데, 숫자 하나만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엠브릿지는 여러 나라가 함께 쓰는 길이라고 광고를 합니다. 중국, 홍콩, 태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길에서 오고 가는 돈들을 들여다보면요, 약 95% 정도가 중국 돈입니다. 100번 중에 95번이 중국 돈이란 뜻인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나라가 똑같이 나눠 쓰는 길이 아닙니다. 사실상 거의 중국의 길에 가까운 거죠. 이름만 다 같이 쓰는 길이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 때 거의 중국 혼자서 쓰는 길인 셈이에요. 다른 나라 입장에서 어떨까요? 조금 찜찜할 수밖에 없겠고, 한 나라가 이 길을 거의 다 쥐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찜찜함을 증명하는 일이 이번에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원래 이 엠브릿지에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이 함께하고 있었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 중앙은행들의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곳이 지금 2024년 발 엠브릿지에서 빠져나갑니다. 발을 뺐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빠진 게 아니라 그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곳이 빠져나간 다음에 서양 나라들끼리 또 따로 새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이름은 아고라입니다. 여기는 미국, 영국, 일본의 중앙은행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그림이 점점 더 분명해지죠. 한쪽에는 중국이 이끄는 길이 있고, 다른 쪽에는 서양이 이끄는 길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은 카드를 한 가지 더 꺼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미국은요,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린 값이 잘 변하지 않는 디지털 돈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걸 키우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드리자면요, 중국은 중국의 길, 서양은 서양의 길,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이 다들 각자 자기만의 길을 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눈치채셔야 될 게 하나 있죠. 지금 온 세계의 돈길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여러 개로서, 그것도 서로 사이가 안 좋은 편으로 쪼개지고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이 만든 길에 미국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미국이 만든 길에 중국도 당연히 안 들어올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이 길이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쪼개진 길끼리는 서로 연결이 안 될 겁니다. 중국 길로 들어온 돈을 미국 길로 그냥 보낼 수가 없겠죠. 또 길이 서로 다를 거고요. 서로 안 쓰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장사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 사이가 나빠도 중국과 미국은 여전히 무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쪼개진 길들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질까요? 서로 다른 길을 이어주는 중간 다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느 한 나라가 주인이면 안 되겠죠.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닌 중립적인 다리여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사이가 나쁜 두 가지 나라도 안심하고 그 중간 브릿지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자리가 리플이 처음부터 노리던 자리라는 겁니다. 리플의 디지털 돈인 XRP는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닙니다. 중국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쪼개진 길들 사이를 잇는 중간 다리 역할에 어울리도록 만들어졌죠. 지금 온 세상이 하나로 합쳐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 가지 편으로 쪼개질 때 이런 중립 다리의 필요성이 커진다는 거고요. 근데 더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코인을 그렇게 막던 중국이 왜 디지털 돈을 인정을 했을까요?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정부가 싫어하는 거는 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쓰는 코인은 막되 나라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디지털 돈은 자기 손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 코인을 그렇게 막던 나라조차도 돈이 디지털로 바뀌는 흐름만큼은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이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싸움은 딱 한 가지만 남죠. 누구의 길로 돈이 흐르게 할 것이냐, 바로 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 뉴스를 이렇게 읽어보십니다. 나라가 만든 디지털 돈이 이길까? 아니면 코인이 이길까? 둘 중 하나는 죽는 싸움이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만든 디지털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죠?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어줄 만한 중간 다리도 더 많이 필요해질 거고,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도 같이 커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만든 엠브리지가 XRP를 쓴다는 뜻은 아니겠지만요. 엠브리지는 자기만의 시스템 위에서 돌아갈 거고 거기에 XRP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중국이 리플을 골랐다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이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중립다리, 이 브릿지가 필요해진다는 큰 흐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나라별로 디지털 돈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길, 서양의 길,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자기 길을 만들어 가나갈 겁니다. 근데 이 길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서로 잘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어줄 만한 중립적인 연결 브릿지 수단이 반드시 필요해질 거고, 이미 그 신호가 나온 상황이죠. 국제결제은행이 중국 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서양 길을 따로 만든 거, 이게 바로 편가르기가 시작됐다는 증거입니다. 코인을 막은 중국조차도 디지털 돈으로 가는 흐름들을 막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세상의 돈길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편으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 길들이 쪼개질수록 그 사이를 잇는 중립다리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요. 리플의 XRP는 바로 그 자리를 노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를 XRP가 실제로 차지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방향성만 조심스럽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죠. 만약에 정말로 세상이 여러 개의 돈길로 쪼개지게 된다면 그 중간 다리 자리를 두고 경쟁할 후보는 XRP 말고 또 어떤 코인이 있을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그 후보군 코인들 하나씩 비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하는 순간보다 매수하는 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뒤에도 매도 시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이미 욕심이 커져서 객관적인 판단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을수록 사람들은 더 높은 가격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결국에 매도 기회를 놓치는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될 겁니다.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매수할 때부터 미리 목표가를 정해두셔라.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 분할, 매도를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두시면은 이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으실 거고요. 안정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해지실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정보 커뮤니티 단기 알트방에서도 현실적인 목표 구간들 미리미리 안내드리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최고점에서 맞추려고 하시기보다도 계획했던 수익에 대해서 꾸준하게 실현하는 이런 습관들이 결국에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더라. 이런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코인이 6월달 들어가지고 12% 빠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안 좋은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차트만 보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제 도지코인 정말 끝났다. 일론 머스크 팔 다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 나오고 계시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폭락하는 순간에 정말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에 도지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 오히려 더 매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란 아주 큰 돈으로 코인을 굴리는 큰손들을 뜻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들을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래들이 올해 5월 들어가지고 들고 있었던 도지코인이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어치였었고, 이게 지금 역대 가장 많은 수량이었습니다.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팔고 있는데 큰손들은 조용하게 더 사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큰손들만이 아니었었죠. 도지코인을 투자하는 펀드로도 시장에 돈들이 꾸준히 들어왔었고, 다들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어떤 돈은 오히려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통 이러면 둘 중 하나는 틀린 건데, 도망치는 개미가 맞을까요?
아니면 사모으고 있는 큰손들이 맞을까요? 근데 이 질문의 답은 의외로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한 가지 설문조사인데요. 이번에 한 해외 매체가 독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죠.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과연 예전에 머스크가 했던 약속들 지킬 거라고 믿는지 여부였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답을 했는데요. 무려 80%가 안 믿는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머스크를 안 믿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올해 6월달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됐죠. 그 재산이 우리 돈으로 약 1,500조 원에 이릅니다. 이 돈은 이렇게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킬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부터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진짜로 했는지를 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바로 이런 변화들이 도지코인 이야기랑 정확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지코인은 어떤 코인이었을까요? 솔직한 말로 장난처럼 시작한 코인이에요. 진지한 쓸모보다는 머스크 한마디만 하면은 가격이 출렁이는 코인이었죠.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도지코인한테 조용히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3월달 미국 정부가 도지코인을 상품으로 인정을 했고요. 상품으로 인정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처럼 정식적인 자산으로 대접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도지코인 같은 코인이 갑작스럽게 거래소에서 쫓겨난다거나 불법으로 몰릴 위험이 있었는데, 근데 상품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위험도가 사라졌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도지코인을 담은 ETF라는 상품이 주식시장에 생긴 겁니다. ETF가 뭐냐? 이 복잡한 코인 지갑 없이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투자 상품인데요. 덕분에 큰 기관들도 도지코인에 쉽게 돈을 넣을 수 있게 됐고,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이 진짜로 결제에 쓰이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도지코인 거래의 대부분이 그냥 거래소 안에서 사고 파는 거였어요. 2024년까지만 해도 거래의 95%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체 거래의 약 35%가 실제로 물건값을 내거나 사람끼리 돈을 주고 받는 데 쓰이고 있어요. 장난처럼 시작한 코인이 진짜 돈처럼 쓰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상한 장면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인데요. 한번 잘 보세요. 도지코인의 이 변화들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상품으로 인정해준 건 미국 정부였고요. 그리고 ETF를 만든 거는 금융회사였고요. 결제 기능을 깐 건 도지코인을 관리하는 재단이었습니다. 머스크가 트윗 한 번만 안 해도 도지코인은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을 한 거고, 실제로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머스크가 도지 얘기만 꺼내도 가격이 20% 30%씩 튀었었죠. 근데 작년 말 머스크가 자기 SNS에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발표했을 때 도지 가격이 거의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시장이 더 이상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만 매달리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도지코인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무서워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머스크가 어느 날 갑자기 도지코인에 흥미를 잃으면 어떡하냐, 이런 거였죠. 근데 이번 설문은 세상이 이미 머스크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도지코인 입장에서도 가장 무서운 일이 현실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도 도지코인은 멀쩡히 굴러갔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머스크 한 사람한테만 기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세상은 머스크를 믿지 않기 시작을 했고요. 또 동시에 도지코인은 머스크 없이도 굴러가는 코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도지코인을 사모으던 큰손들은 바로 이 변화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개미들이 일론 머스크 발 끝났다 이러면서 도지코인 팔고 손절하고 던지고 있을 때 큰손들은 이제 일론 머스크 없이도 가는구나, 이걸 보고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여기서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도지코인 무조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 약점도 분명히 존재해요. 도지코인은 매년 새로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이 수량의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 코인이 찍혀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수하려는 사람이 꾸준히 많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수요가 계속 받쳐줘야지 가격이 버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머스크의 새로운 결제 서비스에 도지코인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들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기대감일 뿐이죠. 이런 부분들 분명히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이 짧게 봤을 때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따라서 계속해서 출렁일 겁니다.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이 흔들리면 더 크게 흔들리는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약하니까 도지코인도 당분간 100원대 초반을 지키는지 마는지 이 싸움을 할 가능성이 크겠고, 하지만 길게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져요.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ETF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결제에 쓰이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큰손들의 매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유지가 되는 한 도지코인은 천천히 일론 머스크 코인에서 진짜 결제 수단으로서 다시 재평가받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쓰이는 수량, 그리고 들어오는 돈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지코인은 크게 떨어졌지만 큰손들은 오히려 역대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머스크를 믿지 않기 시작을 했는데 정작 도지코인은 머스크 없이도 굴러가는 자산으로 바뀌는 중이고, 그래서 이번 하락은 도지코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코인으로 바뀌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남죠. 만약에 도지코인이 정말로 일론 머스크 손을 떠나서 진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그 경쟁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갈 코인은 과연 도지코인일까요? 아니면 이미 제도권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다른 코인일까요?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비중 조절하셔라, 원칙 매매하셔라, 단기 투자뿐만 아니라 이 장기 투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모든 자금을 몰빵으로써 한 번에 투자하신다면은 조그만 적은 조정에서도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께서 상승장 끝나고 나서 이게 조금이라도 매도할 걸, 비중을 조금 축소할 걸, 이런 후회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이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365일 하락은 없습니다. 여기서 최소 반년 정도 하락을 했다면 또 반년 정도 또 상승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다짐을 잊고 다시 욕심이 앞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들을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럼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실현하시고 비중을 줄여나가시고 하락장에서는 여유 자금으로서 분할 매수를 준비하는 이런 습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중에 또 여기서 급등하고 나면은 그때 바닥이었네, 그때 살걸, 이런 말씀도 하시겠죠. 한 방에 큰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도 이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대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고 결국에 수익을 내시는 분들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습관이 쌓일수록 시장도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